14페이지 9번부터 문제 풀이를 그냥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할 건데, 시청을 할 때는 그래서 문제 풀이 시작할 때쯤에는 먼저 정지했다가 자기가 한번 풀어보고 최대한 오래 고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풀이에서 막혔던 부분을 문제 풀이에서 해설을 들으면서 조금 도움을 받는 식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은 바로 이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는 사이에 잠깐 스탑하고 독해를 했어야 됩니다. 독해 충분히 해놓고 뭐 나름대로 풀이 시도해놓고 지금 듣고 있어야 돼. 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찍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스튜디오 촬영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하는 거니까 쭉 할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4번식을 이제 좀 쓸 필요가 있다. 4번식이라고 하는 도구의 가치를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떤 유형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유형을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풀어보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적어도 이 스키 선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라고 문제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디렉션을 줬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이제 4번식을 포함해서 관계식이라고 여기서 전달받았던 지식들은 다 한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기는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PQ라는 구간을 지날 때 그리고 QR이라는 구간을 지날 때 각각 평균 속도가 얼마로 나오는지를 사실 가볍게 이거는 눈짓으로 생각을 예상을 해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4와 8의 중간값이 PQ 구간의 평균 속도일 거니까 평균 속도가 PQ에서 6m/s가 될 거고, QR 구간에서는 8과 16의 중간값이니까 평균 속도가 12m/s가 되겠죠. 그리고 4번식은 이제 항상 어떤 문제든지 직접 사용을 할지 안 할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항상 좀 기본 값으로 생각을 해주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많았고, 이 기본 값을 조금 사용을 해 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다른 도구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번식을 한번 써볼 겁니다. 1번식은 원본의 형태가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 더하기 AT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1번식이었죠. 근데 이제 이 말을 현장에서 혹시 직접 들은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1번식을 인식하는 올바른 형태는 어떤 종류의 수학 공식, 어떤 종류의 물리 공식 다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제 공식의 그 원본의 형태만을 항상 고집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공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 공식을 경우에 맞게 내가 좀 변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1번식을 원본을 고집하지 않고 조금 적당히 형태를 변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연습을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밑에 위에 보라색으로 썼던 원본 라인에 내가 밑에 지금 뭐라고 바꿔주고 있냐면 V 빼기 V0가 AT다. 단순히 초기 속도항을 이 항을 해준 것 뿐인데, 저렇게 바꿔놓고서 지금부터 나는 이 좌변을 뭐라고 얘기를 해줄 예정이냐면, 이게 지금 속도의 나중 값이고 여기가 속도의 처음 값이니까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면은 항상 그 대상의 변화량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변화량. 좌변에 그래서 V 빼기 V0라는 저 항 자체가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델타 V 값으로 제가 바꿔서 서술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인데, 개인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가장 이제 올바른 일반식의 인식 형태는 저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본을 고집하지 않고 조금 더 이상적으로 일반식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델타 V가 AT다라는 형태로 좀 받아들여주면 제일 좋거든? 이러면 풀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뀔 거고 이거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풀이가 되는 경험을 12번, 같은 페이지 12번 문제에서도 똑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바로 생각을 좀 해주면 좋단 말이죠. 지금 이 스키를 타는 사람은 PQ 구간을 지날 때, QR 구간을 지날 때 비교를 해봤을 때 PQ에서 경험한 속도 변화량, 즉 델타 V라고 하는 값이 4에서 8로 변했잖아. 4에서 8로 변했다고. 4에서 8로 변했으니까 PQ 구간에서 저 스키 타는 사람이 경험한 속도 변화량은 4m/s인 거죠. 그러면 QR 구간에서 경험한 속도 변화량은 8에서 16으로 바뀌었으니까 8m/s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4에서 8로 변했으니까 4만큼 변했고 8에서 16 변했으니까 8만큼 변했다. 근데 이제 1번식의 올바른 형태를 이 델타 V가 AT다라는 형태로 새롭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지금 이 경사면상에서 스키 타는 사람이 경험하는 가속도라는 건 항상 똑같잖아. 항상 같은 가속도를 경험을 한다고죠. 여기가 항상 고정값, 여기가 항상 상수값으로 딱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을, 머리를 좀 잘 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델타 V의 비율이 4대8, 1대2 비율이 나왔는데 델타 V의 본질은 A 곱하기 T와 같은데 가속도 A라는 항은 PQ에서나 QR에서나 다 똑같단 말이죠. 똑같다.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속도가 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거든?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속도가 같은데 그거랑 시간이랑 곱한 값이 비율이 1대2가 나오려면 그러면 시간의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시간의 비율이 1대2가 돼줘야지 PQ, QR의 속도 변화량 비가 1대2라는 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PQ 구간을 지날 때 시간에 소문자 T라고 놓는다면 QR 구간을 지날 때는 그 시간의 2배만큼 쓰였다라는 거를 생각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요. 1번식을 올바르게 사용을 한다면. 그래서 물리는 좋은 게 이런 식으로 혹시 답이 나왔다고 해도 더 효율적이고 더 좀 올바른 풀이 과정들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버릇을 통해서 머리 자체가 좀 좋아질 수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계속 물리가 좋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먼저 보기 기억, 평균 속도 P에서 Q까지 6m/s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고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에 2배가 아니고 몇 배라고 확실하게, 3배가 아니고 몇 배라고 확실하게 얘기해놨죠? 2배라고 얘기를 해놨죠? 3배 아니고 2배니까 이유는 틀렸고요. 마지막 디귿, 또 재미있는 복인데, 그러면 PQ라는 구간의 길이와 QR이라는 구간의 길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내가 밑에 이렇게 평균 속도 값과 그리고 각 구간을 지날 때 필요했던 시간의 비율을 적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앞 구간 PQ 구간에서의 길이는 거리값은 그냥 단순히 6m/s라는 평균 속도를 시간 t만큼 달렸으니까 6t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고, 같은 방식으로 뒤쪽 QR 구간을 지날 때의 평균 속도는 12m/s에 2t만큼으로 달렸으니까 24t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거리 비율이 1대 4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QR 사이의 거리가 PQ 사이의 거리의 4배다. 마지막 보기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리 좀 해주시고 저는 바로 10번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멈췄다가 지금 다시 재생하고 있으신 거 맞죠? 10번 풀이는 풀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 조금 복잡한 자기 지금 학년을 조금 벗어나는 수학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고차원적인 수학의 방정식을 풀이한다고 하면 항상 그쪽 계열에서 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야. 어떤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풀려면 뭐를 잘 써야 된다? 미지수를 좀 잘 써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 추세라고 하면 그렇고 종종 나오죠. 항상 나오죠.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과학, 물리이기 때문에 수학하고 명확하게 모든 것이 다 같지는 않다. 그래서 물리만의 특징적인 부분들 이런 거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Q에서 R까지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같이 씌워서 좀 미지수를 사용해서 방정식을 풀이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지 이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40m/s라는 속도로 그래서 QR에서 지금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점 Q에서 Q라는 지점에서 처음에 40m/s라는 속력을 가졌을 거고 그 속도 값이 끝까지 40m/s로 QR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미지수 잘 쓰는 거 플러스 하나 더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다? 항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유형은 항상 뭐로 풀어야 된다? 관계식. 항상 관계식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래프 풀이를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일단 관계식을 기본 세팅으로 놓았을 때 그 관계식에서 가장 중요도 높은 것은 항상 4번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P에서 Q까지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 속도가 정지고 Q를 지날 때 나중 속도가 40m/s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이의 평균 속도 값이 20m/s로 측정이 되겠다는 거죠. QR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측정이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왜냐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얼마나 고정적이니까 지금 40m/s로 고정적이잖아. 그러니까 P에서 Q까지의 거리값을 L이라고 만약에 놓아준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Q에서 R까지의 거리값을 얼마라고 지금 놔줄 수 있겠어요? 총합이 240이니까 240-L이라는 자연스러운 이제 거리 미지수가 자연스럽게 한 개로 저렇게 두 개를 엮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 풀이를 위한 세팅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마지막 조건, 이 자동차가 P에서 R까지를 다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라는 정보, 시간이 10초라는 정보.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등식을 한 개 세워주시면 됩니다. 뭐를 가지고 세울 거냐면 P에서 Q 구간까지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랑 Q에서 R 구간까지 그 뒤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더해가지고 그 시간의 합산값이 10초로 나오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 사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내가 여기 앞에 뭐를 정의를 해준 거겠어요? 평균 속도라는 거를 정의를 해준 거겠지. 그러니까 구간, PQ 구간은 L이라는 거리를 얼만큼의 속도로 달린 결과
20m/s의 속력으로 달린 결과일 것이고 Q에서 R까지는 남은 거리 얼마? 240-L만큼을 얼만큼의 속도로? 40m/s의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한 결과겠죠? 이렇게 등식을 세워주면 위에 있는 이제 항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보기 불편하니까 그냥 단위를 지워드리자면 20분의 L 더하기 40분의 240-L이 그래서 10이 나오면 된다는 거니까 L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계산은 직접 해주시고 L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160m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L이 160이다 그러면 여기 PQ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 값은 20분의 160으로 나오니까 시간이 몇 초가 되는 거겠어요? 8초가 되겠죠. 그쵸? P에서 Q까지 달리는데 시간이 8초 걸렸어. 그러면 T가 8초일 때 Q를 지난다라고 하는 기억의 표현이 맞는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P점에서는 지금 이게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Q점에서는 속도가 40m/s까지 가속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속도 증가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8초가 걸렸다. 나름대로 1번식을 잠깐 떠올려 주시면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40m/s인데 40m/s란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 0에다가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8초 가해진 결과가 이 나중 속도 40이라는 거니까 따라서 이 구간에 작용한 가속도 값은 4가 아니라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본인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P와 Q 사이 거리, Q와 R 사이 거리, P와 Q 사이 거리 아까 160m로 결론을 내주었으니까 앞 구간이 160m면 여기 뒤가 240에서 160을 빼야 되니까 80m가 나오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시면은 10번 문제도 뭐 어렵지 않게 돌파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찍고 계속 일하다가 오늘은 아예 밤을 새다시피 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이제 성장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님들한테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끔 밤새면서 뭘 해보는 게 집중력 유지하는 데는 그럭저럭 좀 도움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약간 이제 잡담 비슷하게 하는 동안 어느 정도 다 독해는 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독해를 해주셨으면 관계식으로 지금 사실 이제 등가속도 직선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방법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관계식 유형의 풀이가 있고 그거랑 좀 다른 결로 이어지는 그래프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풀이 방법이 있는데 그래프를 쓰는 방법은 그러니까 관계식을 쓸 건지 그래프를 쓸 건지는 그때그때 내가 문제의 형태를 보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을 해야 돼요. 당신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올바른 기준은 당연히 풀이 경험이 문제 푸는 경험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좀 더 정확하게 내려질 거란 말이야. 뭔가 더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건 절대 아니고 다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식의 계략적인 좀 적합성의 차이 정도만 있는 거고
일단 적어도 이 페이지 그리고 이 후 페이지까지는 그래프를 쓰면서까지 풀어야 될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좀 강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프 풀이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만 강요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프 관계식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판단을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독해를 일단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믿고 먼저 바로 이 정보 먼저 표시를 해줄게. 지금 PQR을 지나는 동안 이 자동차가 경험하는 그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전부 다 뭐하다? 전부 다 같은 가속도 소문자 A를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등가직이지, 등가직.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계식 풀이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관계식 풀이를. 관계식 몇 번씩을 쓰면 좋을까? 오늘은 이 도구는 오늘 처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관계식 3번씩을 한번 써보자. 2AS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처음에 소개할 때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가속도와 거리곱의 2배가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 제곱과 같다. 그리고 속도의 합차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아마 문제를 3번씩의 존재만 떠올렸다면 푸는 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PQ랑 QR을 딱 써봤을 때 PQ 구간에서 일어난 일, QR 구간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내가 Q에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었을 속도 값을 한번 VQ라고 놔둬 볼게. 그러면 PQ 구간은 지금 거리 값은 D를 지났고 D만큼의 거리를 지났는데 가속도가 A였으니까 그대로 여기 양식에다가 넣어주면 2 곱하기 가속도 A의 거리 D만큼이 즉 좌변이 2AD로 완성이 되고 우변은 속도의 합차인데 VQ 제곱에서 초기 속도 V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QR은 똑같은 가속도니까 2A 양식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거리가 더블이 됐다, 더블이 됐다, ED가 됐고 거기서 속도의 합차꼴을 표현을 해주려고 보니까 5V의 제곱이니까 25V 제곱에 마이너스 VQ 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거, 가장 궁금한 값은 뭐냐면은 VQ 값이니까 그냥 뭐 위아래를 그대로 뭐를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좌변에 AD가 그대로 있잖아. 다만 숫자 값만 2하고 밑에 괄호를 풀어주면 뭐 4로 달라지는 이 정도 차이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키로 삼아서 이 PQ에서 형성해준 저 3번식에다가 좌변, 우변, 양변에 동시에 2를 곱해주면은 그러면 PQ라는 구간 그리고 QR이라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좌변 값인 4AD가 둘 다 같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좌변끼리 같으면 우변끼리도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2VQ의 제곱에 2V제곱을 뺀 값은 25V제곱 마이너스 VQ제곱 뭐 이렇게 나타나질 거고 계산을 좀 축약해서 할게요. 그래서 VQ제곱이 얼마가 나와요? VQ제곱이 9V제곱이 나올 거니까 VQ 값은 3V로 될 거다라는 거를 확인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Q를 지날 때 속력을 기억에서 먼저 물어봤는데 Q를 지날 때 속력, 기억, 니은, 디귿에서 Q를 지날 때 속력은 2V가 아니고 3V라고 지금 확인이 됐고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랑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시면 여기가 결론이 지금 3V로 나왔으니까 항상 등가직 유형을 풀 때는 몇 번씩을 디폴트로 놓자? 4번씩을 디폴트로 놓자? 그러면은 PQ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V에서 3V니까 2V고 QR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3V에서 5V니까 4V겠지.
4V겠죠. 즉 PQ 구간은 시간값을 따져준다면 거리 D를 EV의 속도, EV의 평균 속도로 달리는 거니까 이만큼의 시간이 나오는데 뒷구간은 ED의 거리를 4V의 평균 속도로 달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뭐를 표시를 해줬지? 그래서 이거 PQ 시간, 이게 QR 시간이잖아? 그러면 지금 양쪽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2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약분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냥 EV분의 D로 같은 거다. 그래서 보기 니은에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PQ 구간만 봐서 굉장히 좀 가볍게 구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Q 구간만 보더라도 P에서 Q까지는 속도가 V에서 3V로 가속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번씩을 다시 써보면은 EAD가 속도의 합차꼴이니까 9 빼기 9V 제곱 빼기 V 제곱해서 8V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가속도 값은 단순하게 D분의 4V 제곱으로 약분이 돼서 나올 겁니다. 글씨가 너무 작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가속도 값은 D분의 4V 제곱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풀이까지는 일단 디귿까지도 끝을 냈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나오면 좋아. 돼요. 2번으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3번씩 양식에다가 한번 그냥 묵묵히 넣어보는 작업만 딱 해줬다 해도 사실은 문제풀이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녀석이었는데 이런 간단한 문제풀이랑은 별개로 좀 다른 방법,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 대해서 하는 게 제가 좀 전달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자 봅시다. 다른 관점, 다른 시각, 다른 시도? 뭐 이런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그러니까 흔히 물리나 화학을 조금 독하게 과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고인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고인물. 약간 이제 같은 문제를 풀어도 쟤는 되게 정확성도 좋고 풀이 속도도 빠르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천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을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고인물. 물리 쪽의 고인물들은 주로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풀이를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문제 그림을 보자마자 바로 3번 관계식 중에서 3번식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거든. 지금 문제의 형태가 3번식의 존재가 그래서 머릿속을 살짝 스쳐 지나가면 그 순간부터 고인물들은 뭐 미지수를 놓고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 보자마자 P에서의 속도랑 QR에서의 속도를 그냥 바로 이 V랑 OV라고 하는 원본으로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식 자체를 그냥 여기에서는 1V 제곱이네, 여기에서는 25V 제곱이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다 문제가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비하인드에 깔린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전달을 하는 건데 흔히 고인물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 물리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뚫어내는 걸 즐기냐면 비례관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뚫어내는 걸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비례관계. 비례관계라는 걸 통해서 문제 뚫어내는 게 고인물들이 좀 지향하는 올바른 풀이 방법,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비례관계라는 건 뭐냐? 3번식의 원본을 다시 쓰겠습니다. 3번식의 원본은 EAS가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으로 서술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죠.
근데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구간을 지날 때 그 구간이 통과하는데 경험한 가속도 값이 등가속도다, 등가직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다. 저 가속도가 그냥 심플하게 상수다라고 하는 전제가 만약에 깔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가로친 저 2a라는 자리 자체가 뭐인 거야? 저기가 통째로 상수인 거지. 저기가 통째로 상수인 겁니다. 보세요. 이런 공식에서 뭔가 상수라고 하는 항은 그 주변에 다른 값들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영향을, 물론 계산값 자체는 영향을 미치죠. 근데 비례관계에는 얘가 영향을 안 미친다는 말이죠. 비례관계에는. 그러니까 어떤 값의 변동을 설명하는 값으로는 상수항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을 굉장히 좀 수학적으로 정제되고 올바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다른 표기법으로 바꿔보면 거기서 확 감이 오는데, 자, 제가 오른쪽에 있는 변도 있죠. 그리고 이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고 하는 이 항을 어떻게 지금 변형을 한번 해보고 싶으냐면, 이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는 거를 혹시 속도 제곱의 변화량으로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 속도의 제곱이었고 이건 처음 속도의 제곱인 거니까 나중 속도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을 빼면 뭐가 되겠어? 그럼 그게 곧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다. 한글로 아무 무리 없이 넘어가는 이 표현을 그냥 내가 뭘로 한 것뿐이다?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꾼 것뿐이지. 뭔 얘기냐면 먼저 1차적으로 변형을 해줬을 때 3번식은 2as가 그래서 델타 v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써줄 수가 있을 거고 재편집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역시 빨간색으로 가로를 쳐놓은 이 2a라고 하는 항은 여전히 뭐다? 통째로 상수란 말이에요. 통째로 상수.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다고. 영향력이 없으면, 자, 그럼 내가 굳이 이 식 자체를 꼭 등식의 형태로만 고집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고인물들이 하는 좀 바람직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고급 수준의, 좀 높은 수준의 물리든 화학이든 수학이든 하신다면 이과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수준의 컨텐츠들을 다루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서 요 방법, 이 도구에 대한 사용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주셔야지 좋은데, 비례식이라는 거는 이제 등식하고는 기호가 달라요. 저런 막대기 두 개 이꼴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 반쯤 뜯긴 것 같은 열쇠 형태로 표현을 해요. 집게 형태라고 해야 되나? 네, 집게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집게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나는 위에 있는 이 거리와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요 항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바꿔주고 싶다라는 취지냐면, 그냥 어차피 상수항은 이 거리와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주요 변수의 관계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아무 영향을 안 미치잖아. 그러니까 S랑 그냥 뭐 사이에 비례 관계만 간단하게 조사를 해보는 식으로 식을 좀 편집을 할 거다. 거리 값은 그저 뭐에 비례하는다 라는 것. 자, 아까 1번식을 인식하는 올바른 형태가 어때야 되느냐, 바람직한 형태가 어때야 되느냐 얘기했었지. 그거랑 같은 맥락이야. 이제부터 진짜 고인물의 영역으로 넘어가시고 싶은, 물론 당신들이 지금 당장 고인물이 될 필요까지는 없긴 하지만 이런 효율적인 풀이들을 계속 좀 머릿속에 넣어주고 있으면은 그냥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조금 더 재밌어질 수가 있어. 이제는 3번식을 인식하는 올바른 형태도 이 형태로 좀 새롭게 바꿔서 인식해 주시면 매우 좀 감사하겠다. 14페이지에는 10페이지 밑에 아니면 그 위쪽에 여백이 있는 편이니까 좀 이거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뭐에 비례한다? 등가직에서의 거리값은 속도 제곱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빌드업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낼게요. 고인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림을 보고 PQ에서 QR까지 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이네? 거리의 비율이 1대2네. 거리의 비율이 1대2고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밑에 1V 제곱에서 25V 제곱까지 변화하는 걸 알 수 있는데 1에서 25까지 변화했으니까 P에서 R까지 다 통과했을 때 발생한 속도 변화량은 그냥 숫자로만 심플하게 따지면 24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 24라고 하는 저 전체 변화량을 끊어서 나눠 먹어줘야 된다. 어디랑 어디가? P랑 Q가. PQ에서 QR까지가. 24라고 하는 전체 변화량을 PQ에서 QR까지가 끊어서 나눠 먹어줘야 된다. 몇 대 몇의 비율로? 1대2의 비율로. 뭐 소위 내분이라고 하긴 하는데 굳이 내분이라는 단어까지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24를 1대2로 나눠 먹으니까 몇 대 몇이야? 24를 1대1로 나눠 먹으니까 8대 16이지. 숫자만 쓰는 걸 넘어서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는 8V 제곱만큼의 속도 제곱 변화량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그래서 Q에서의 속도 값은 속도 제곱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9V 제곱이 나와야 되고, 속도 제곱이 9V 제곱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속도값 자체가 얼마가 나온다? Q에서 3V가 나온다. VQ라는 미지수를 별도로 투입하지 않고 실제로 그래서 고인물들은 어떤 과정으로 내가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과정에 기반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소위 고인물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좀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풀이의 플로우가 됩니다. 로직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재밌는 그래서 관점, 새로운 관점. 이 물리라는 과목이 비례관계, 비례식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극한까지 뽑아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과목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으면은 아주 좋겠다는 거죠. 네. 정리 잘 해 주시고,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하나하나가 다 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성의 있게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괜찮아요. 이게 뭐 당장의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필요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너무 조급함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의 컨텐츠를 조금 더 완벽하게 완전히 내 걸로 만들겠다, 그래서 좀 진득하게 듣는 거든 푸는 거든 진득하게 해주셔도 충분히 좋은 러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12번은 칠판 정리를 조금 더 하는 사이에 고민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1번 공식을 아주 여기서 극한까지 뽑아 먹으셔야 돼요. 굳이 따지자면 1번식과 4번식의 콜라보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1번식은 그냥 쓰지 마시고 1번식을 인식하는 올바른 형태, 오늘의 첫 주제였죠. 그 형태에 굉장히 좀 집중을 강하게 하는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식을 올바르게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잠깐 이제 일시정지하고 하셨죠? 자, 여기서 물리를 또 잘 하게 되면은 충분히 연습을 하다 보면 독해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매우 좋은 부수적인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독해 능력이 좋아집니다. 어떻게, 어디를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은, 뭐 이런 거죠. 그림 바로 윗줄에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면서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4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누군가는 물체 A와 물체 B 둘 중에 누군가는 지금 뭘 경험하고 있다. 누군가는 자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가속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지. 누군가는 자기를 이렇게 음수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밀려고 하는, 즉 자기의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가속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야. 즉 A와 B 둘 중에 뭔가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느려져야 하고 둘 중에 다른 하나는 빨라져야 한다 라는, 하나는 느려지고 하나는 빨라져야 한다는 조건이 저기 빨간색 괄호 안에 담겨 있지 요. 그리고 누군가 빨라지고 누군가 느려져야 되는 거를 그래서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 B라는 물체는 이미 상태가 어떤 상태야? 이미 정지 상태잖아. 이미 정지 상태인 물체가 저기서 더 느려지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지금 결과가 말이 되려면 당연히 B가 뭐 하는 놈이어야 되냐, 그래서. B가 뭐 하는 놈이어야 된다. B가 빨라지는 놈이어야 되고, A가 느려지는 놈이어야지 위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다 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잠깐 일시정지하고 독해하시는 사이에 정보를 다 습득을 하셨을 것입니다만, A하고 B는 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주행했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주행했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주행했기 때문에 뒤쪽에 싸우고의 내용인데, 두 물체는,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요식당도 동시에 있고 도착도 동시에 했다고. 그러니까 거리 나누기 혹은 뭐 변위 나누기 시간 값인 평균 속력의 값이 A하고 B가 분명히 나중에 얼마로 나오든지 간에 둘이 똑같은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를 먼저 논리적인 구조를 전제로 깔고서 풀이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리라는 거는 항상 이런 이 언어적인 표현을 수학적인 형태로 표현을 좀 바꿔봐 줘야지 뭔가 그 다음 스텝의 풀이를 의미 있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느려진다라고 하면은 물체 A가 경험하는 가속도도 느려져야 되니까 그냥 가속도가 마냥 플러스 양수 방향으로 적용한다. 그건 좀 이상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속도를 음수 방향으로 경험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뭐 수학적인 표기에 추가를 해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얘기는 B가 경험한 가속도가 양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양수 방향. 그죠? 근데 그 뒤에 표현,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4배래. 크기를 물어봤어. 크기. 좀 강조 몇 번 했지만 크기라는 요 단어는, 이 표현은 절대값을 의미하는 표현이었단 말이야. 절대값. 그러니까 4배, B가 경험한 가속도의 절대값이 A의 4배다. 즉 물체 A가 경험하는 소문자 가속도 A가 여기서는 그거의 4배인 4A로 지금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를 저런 언어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 더, 그러니까 6초라고 지금 시간이 명확히 나와 있긴 한데 저는 그냥 T라는 항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식당에서 도착까지 동시에 했으니까
물체 A가 경험한 시간과 물체 B가 경험한 시간은 지금 둘이 같단 말이야. 야,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1번식을 인식한 올바른 형태는 뭐여야 한다? 가속도와 시간의 곱을 앞으로 델타 V로 인식을 하자. 그럼 B는 경험한 속도 변화량을 얼마라고 써줄 수 있는 거다? 플러스 4델타 V라고 써줄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말을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B가 경험한 속도 변화량이라고 표현을 했어. B가 경험한 속도 변화량. B가 경험한 속도 변화량. 근데 B라는 물체는 처음 속도가 뭐였으니까? 정지였으니까 네가 이 구간 전체를 통과하면서 경험한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4델타 V라고 하면 너는 어차피 처음 속도가 하는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저 속도 변화량 자체가 그냥 너희 나중 속도가 되겠네라고 바로 써줄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 지금 바로 말 되는 거 알겠지? 말 되죠? 말 됩니다. 그러니까 4델타 V라는 게 B가 Q에서 경험하게 될 뭐다? 나중 속도다, 나중 속도. 그러면 처음 속도 값까지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지금 느끼셨다면 AT를 델타 V로 두기로 했으니까 물체 A가 경험하는 마이너스 AT는 마이너스 델타 V로 표현이 또 되겠지. 그지? 그러면 저거는 물체 A는 지금 처음 속도가 15라고 지금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너희 나중 속도는 얼마겠네? 15 마이너스 델타 V가 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면은 매우 지금 좋은 상황인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체 A는 처음 속도가 얼마고 처음 속도 15, 나중 속도 15 마이너스 V니까 물체 A가 저 구간을 쭉 진행하면서 경험한 평균 속도는 15 마이너스 2분의 델타 V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체 B가 경험한 운동은 처음 속도가 정지 0이고 나중 속도가 4델타 V니까 평균 속도가 2델타 V가 되겠죠. 위아래가 같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두 물체가 경험한 값이 같아야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델타 V 이꼴 15 마이너스 2분의 델타 V 따라서 델타 V 값이 계산해 주시면은 6m/s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Q에서 나중 속도가 얼마? 24m/s고 A의 나중 속도가 9m/s라는 얘기죠. 보기 기억. Q에서 A의 속도는 9m/s 맞죠?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B는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0, 정지 상태에서 나중 속도 24로 가속이 됐고 그 과정에서 시간은 6초를 경험을 했거든. 따라서 가속도 값은 얼마야? 뭐 간단하게 1번씩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1번씩 쓴다고 생각해 보시면 가속도 값이 4m/s 제곱이 나올 겁니다. 맞죠? 아닌가요? 맞을 겁니다. 1번씩. 네, 1번씩.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림을 흉내를 한번 해볼게요. B는 등가직을 했는데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얼마? 24m/s인데 이 구간은 시간 6초로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중간 거리 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인 공식은 2번식이죠. 시간 값이 6초로 나와 있으니까 t = 6이라는 거를 거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될 건데 뭐 지금 보시면 항상 디폴트로 생각하면 좋은 게 4번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것 때문이거든. 평균 속도가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24니까 평균 속도가 12m/s겠죠? 따라서 6s 곱하기 12m/s 해가지고 이거는 거리값이 72m를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칠판에다가 뭐 계산을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실제로 풀이를 할 때는 이상적인 풀이가 이루어졌다면은 굳이 이것도 쓰지를 않고 그냥 바로 답이 나와주는 게 사실 좀 베스트긴 합니다. 눈짓으로. 알겠죠? 그래서 디귿까지 맞아서 답을 5번으로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15페이지 16번, 13번은 관성에 대한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넘어갔기 때문에 13번은 안 해주셔도 되고, 14번, 15번은 저번에 뭐 주말에 봤을 때 푼 사람이 있고 안 푼 사람이 있던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푸셨는지 안 푸셨는지는 제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4, 15번은 풀려있으면 넘어가시면 되고, 안 풀려있으면 수직 강력, 그리고 장력, 그리고 뭐 개에 작용하는 날짜 힘, 이런 거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방금 세 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장력, 수직 강력, 개에 작용하는 날짜 힘, 세 개를 머릿속에 좀 되새기면서 풀이를 좀 시도를 해보시고, 혹시 개별적으로 풀어보시다가 막힌다 그러면 저한테 가지고 와주시면 제가 풀이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15페이지에는 그래서 16번을 풀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16번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16번은 무슨 문제냐면, 제가 장력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장력, 실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를 가져야 된다라고 좀 강조해서 표현을 한 적이 있었냐면, 양방향성이라는 거를 가져야 된다고 좀 강조해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 바로 윗줄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있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 실피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뭐 3분의 4mg라고 나와 있는 저거를 그림상에다가 힘의 방향, 힘의 성분을 화살표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실피가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지금 B에 대해서 왼쪽 방향으로 3분의 4지만큼 존재한다는 거죠. 장력이 양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문제를 해석하고 독해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면 B에 꽂혀있는 힘으로만 저 장력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문제 풀이에 더 득이 되는,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옮겨줄 수가 있어야 된다. 어차피 지금 이 물체, 이 실의 끝과 끝에 달린 물체가 각각 A와 B이기 때문에 저 3분의 4mg라고 하는 장력은 절대 B한테서만 혼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B한테만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도 꽂히는 힘일 거라는 게 그냥 장력이라는 힘 자체의 특성이거든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물체 B에 대해서 그래서 3분의 4mg를 꽂아서 해석해 주어가지고 사실 좀 진행이 좀 더디게 될 거고, 물체 A로 그 대상을 옮겨가지고 3분의 4mg를 이렇게 꽂아주는 게 훨씬 더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주시면,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지금 저 3분의 4mg라고 하는 이 힘은 물체 A가 경험하는 R자 힘이 맞는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죠? 이 물체,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공간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아래쪽으로 뭘 경험을 해야 되니까 1mg만큼의 중력을 반대 방향으로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지금 R자 힘은 경험을 뭐를 하고 있을 거냐면, 위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3분의 4mg가 있고 아래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mg가 있다 그러면 경험한 R자 힘은 위쪽의 힘이 이기는 거니까 3분의 1mg만이 위쪽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사실은 A가 경험한 R자 힘이 명확히 나오는 거거든. 지금 이제 리뷰를 그동안 성실하게 안 하셨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굉장히 보실 때 의아하게 느껴지실 건데, F는 MA 양식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F는 MA 양식을 저는 지금 물체 A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때려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있고, 이 자세한 튜토리얼들만 잘 성실히 따라 해주시면은 그렇게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 좋으신 여러분도 충분히 빠르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1mg가 위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저 물체가 경험한 R자 힘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F 자리에, 좌변 자리에 3분의 1mg를 넣어줬으면 그 R자 힘을 경험하고 있는 질량값이 지금 m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경험하는 운동 가속도, 즉 A 자리에 와야 될 항이 3분의 1g가 돼야 된다고. 3분의 1g가. 그치요? 3분의 1g가 돼야 된다. 물체 A만 똑 떼놓고 봤을 때 여기서 손을 쫙 놔줘. 저기서 손을 딱 놔주게 되면 물체 A는 위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경험한다? 3분의 1g 플러스 3분의 1치를 위쪽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 방금 좀 찐으로 논란 반응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자유물체도 혹은 F는 MA 양식을 이용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약간의 어느 정도의 메리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때는 뭐의 가속도와 뭐의 가속도, 부분의 가속도와 전체의 가속도는 개에 대해서 항상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퀘스천이 한 게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뭐를 모르고 있냐면 C의 질량을 모르고 있잖아요. 상자 C의 질량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의 질량을 한번 대문자 M으로 놔볼 거거든요, 내가. 소문자 M이랑 대비되는 얼마인지 모르는 대문자 M으로 놔둬볼 건데, 제일 처음에 한 작업은 장력의 양방향성을 이용해서 너가 경험하는 힘을 위쪽 방향의 장력을 3분의 4mg로 놔줬잖아. 저기서 저 3분의 4mg에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A의 부분의 자유물체도를 먼저 그려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체의 자유물체도, 전체의 개에 대해서 한번 F는 MA 양식을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전체라는 건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 표현이냐면 여기 있는 A와 위쪽에 올라가 있는 B와 질량의 정체를 모르는 C를 함께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퀘스천으로 나온 게 뭐냐면, 제가 자연스럽게 그때 어떻게 썼었냐면, A가 경험하는 중력은 왼쪽 방향으로 mg죠. 그리고 C가 발생시키는 중력은 반대 방향으로 대문자 mg가 이렇게 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개 전체에, 이 팀 전체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오른쪽의 힘 대문자 mg와 왼쪽의 힘 소문자 mg를 비교하면 저 두 힘은 서로가 서로의 작용을 도와주는 힘들인 거라는 거죠? 아니면은 서로를 방해하는 힘이라는 거다. 서로가 서로를 지금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자 m이랑 소문자 m 중에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개 전체가 왼쪽으로 돌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부분의 가속도와 전체의 가속도가 같다 그랬는데, 부분의 가속도가 아까 A가 3분의 1g라 그랬으니까 전체가 이렇게 3분의 1g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잘 듣고 있던 누군가가 이거 근데 전체가 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어떻게 하냐, 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쵸?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고, 이제는 근데 조금 더 그거를 한번 의문을 가져본 뒤에, 느껴본 뒤에 시야를 넓히면 그게 납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지금 위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이미 아까 저 부분에 대해서만 자유물체도 그려봤을 때 결론이 나왔었잖아. 그러면 A가 위쪽으로 움직이는 게 말이 되려면 이 집단 전체는 이 오른쪽이 내려가면서 C가 결과적으로 A를 이겨서 A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그래서 팀 전체가 반시계로 시계죠. 미쳤나봐.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줘야지 A가 들려 올라가는 플러스 3분의 1G라고 하는 저 가속도의 표현이 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개 전체에 대해서 F는 MA 양식을 만약에 지금 적용을 해준다 그러면은 어디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오른쪽 시계 방향. 여기서 따지면 밑으로 내려간 여기가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F는 MA 양식을 여기에 적용을 해준다면 대문자 MG에 이 대문자 MG의 작용을 방해하는 반대 방향의 소문자 MG가 있고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팀 전체의 질량이 얼마고 대문자 M 더하기 3M인 거 알겠죠? 대문자 1 더하기 소문자 3개의 운동 가속도가 지금 3분의 1G로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뭐 그럼 풀이 끝났지. 이제 뭐 하면 돼? 약분하면 돼. 그러면 대문자 M 빼기 소문자 M은 3분의 1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3 곱하기 대문자 빼기 소문자는 대문자 더하기 소문자 3개. 따라서 대문자 M은 얼마다? 네. 소문자 M의 3배가 나온다. 물어본 게 C의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대문자 M의 값을 밑에 보기 보시면 소문자 M에 대한 어떤 배수 형태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F는 MA 양식을 적용하는 유형 치고는 조금 기초적인 수준의, 기초까지는 좀 너무 심한 표현인 것 같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수준의 유형이니까, 좀 숙달이 될 때까지 연습을 반복을 해주시고, 플로우가 이해되는 단계까지는 계속 그래서 연습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시키신 대로 한 문제씩 끊어서 영상 보다가 끊고 중간중간에 자기 풀이 시간에 가지면서 들었다면은 지금쯤이면 이제 2시간 거의 반에 근접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본인만의 고민 시간 없이 보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항상 그 고민을 좀 하면서 봐주시고 시키는 걸 하라고. 그러니까 17번 같은 경우는 17번이 그래서 오늘의 뭐 마지막 풀이가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그 가랑 나 그림이 있을 때 먼저 선행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그림이 누구냐면 일단은 나야. 지금 A의 질량도 안 나와 있고 B의 질량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떤 표현은 나와 있느냐면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가에서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20N이라고 해줬죠. 저렇게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어떤 용어로 표현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면 수직항력으로 표현한다라고 용어를 정확하게 이제 짚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쓰세요. 수직 항력. 그리고 그림과는 현재 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지금 우리는 이거 말고는 딱히 알고 있는 게 없죠. 정보를 알고 있는 게 딱히 없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림나로 넘어오시면, 그림나는 물체 A에 의해서 이 실로 이루어진 한 팀 A와 B라는, 이제는 그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 걔가 얼마만큼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 6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 그죠? 들으시는 단계들이 지금 일단 극초창기, 물리라는 컨텐츠를 접합하는 극초창기라는 거를 감안해서 일단 성실하게 미지수를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B의 질량을 모르니까 MB라고 두고 A의 질량도 모르니까 그냥 MB, MA 말고 A의 질량을 내가 소문자 M으로 둬볼게요. 그리고 B의 질량을 대문자 M으로 둬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두 질량이 서로 간의 어떤 배수 관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렇게 한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까지 고민을 해도 사실 MA, MB가 더 낫겠다. 네, MA 원래 하려던 대로 할게요. MA, MB. 그러면 지금 그림을 심플하게 떼서 봐주면 오른쪽 그림은 당연히 이 물체를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놨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미 그림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한마디로 떨어져야 되죠. 한마디로 내려가야 되죠. 한마디로 물체 B는 물체 A의 중력에 이끌려서 같이 딸려서 절벽으로 추락을 해야 될 운명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개에 대해서 F는 MA 양식을 잠깐 적용을 해주시면, 일단 밑으로 떨어지고자 하는 힘은 온전히 누구에 의해서만 발생했죠? 질량 A의 MA의 중력, 즉 MAG에 의해서만 발생을 했죠. 이 개에 대해서 F는 MA 양식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R자임이 지금 MAG가 된단 말이야. R자임은 MAG가 돼. 그리고 그 R자임 MAG에 의해서 움직이는, 합계 움직이는, 팀으로 움직이는 질량값은 두 질량의 합이 함께 어떠한 운동 가속도 A를 형성하면서 움직일 것인데, 사실 그 운동 가속도를 이미 알려준 거죠. 얼마라고? 6이라고. 그리고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중력 가속도 값도 뭐라고 준 거다? 10m/s 제곱이라고 맞춰준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제 MA하고 MB 사이에 비율이 나오는 거를 바로 체감을 할 수 있으셔야 되죠. 뭐 양변 2로 약분해주면,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3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따라서 5MA가 3MA 더하기 3MB와 같으므로 A와 B 사이의 질량 비율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거든. 3대2죠. 3대2. A의 질량이 3일 때 B의 질량이 2. 즉 너의 질량을 내가 2M으로 표현한다면 너의 질량은 3M으로 지금 표현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질량의 비율을 알아낸 상태에서 다시 그 정보를 가 그림에 씌워주시면, 한마디로 지금 도르래가 멈춰 있잖아. 가에서 도르래가 멈춰 있죠. 이거는 이제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혹시 안 적었으면 이거 지우기 전에 잠깐 멈추고 적으시고.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그림 가는 원래는 도르래가 당연히 움직여야 돼. 도르래가 원래는 움직여야 돼. 원래는 움직여야 돼. 왜 움직여야 돼? 왼쪽이 무거우니까 움직여야지. 근데 움직여야 되는 도르래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왜? A가 이제는 더 내려갈 곳 없이 어디에 닿아 있으니까 땅에 딱 닿아가지고
땅에서부터 얼마만큼의 힘을 위쪽으로 받고 있으니까 20N의 힘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개 자체가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에 도달해 있다?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 안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생각을 해봐. 이게 땅이 없었으면 계속 내려갔을 건데 그 땅이 없었을 때 개 전체를 왼쪽으로 쏠리게 한 힘의 원천은 얼마인 거야? A의 중력만은 아니죠. A의 중력 3mg가 여기로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얘도 중력이 있잖아. B도 중력이 있는데 B의 중력 2mg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랑 같은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 그림만 살짝 바꿔놓은 거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 전체에 작용한 R자 힘은 3mg라는 힘과 2mg라는 힘이 서로를 잡아먹는 아니면 서로를 도와주는, 서로를 잡아먹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플러스 3mg가 이기는 힘일 거니까 이쪽을 플러스로 놨을 때 마이너스 2mg는 걔를 깎아먹는 방향으로 반대로 지금 작용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땅이 없었으면 그냥 순전히 R자의 얼마에 의해서 mg에 의해서 개 전체가 왼쪽으로 싹 쏠렸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게 지금 딱 균형이 맞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땅이 공급한 20N에 의해서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 라는 얘기는 아 그렇구나. 따라서 mg 값이 얼마구나? mg 값이 20N이구나 를 추측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질량과 속도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으로 맞춰 주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질량 미지수 m 값이 2kg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결론을 확실하게 내줄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기억에 내가 평형이라고 표현한 이거에 거의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이 이겁니다. 네가 경험한 R자 힘이 얼마다? R자 힘이 0이다. 그리고 B의 질량이 4kg이냐? 아까 B의 질량은 2m이라고 했는데 1m의 크기를 2kg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B의 질량은 4kg 맞죠? A의 작용한 R자 0 맞고, 마지막 나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12N이다. A만 따로 뭐 떼서 그러면 자유물체도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누구를 물어봤냐면 장력, 이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지금 A라는 물체는 본인 질량이 3m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3mg라는 중력값을 무조건 밑으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수평 모형과 접촉하고 있다는 이유로 20N의 수직 강력을 바닥면에서부터 공급을 또 받고 있고, 근데 뭐 지금 3mg 값이 얼마인지 알잖아. 그지? m이 2고 g가 10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그냥 얼마를 받으면 돼? 60N을 받으면 된단 말이야. 밑으로 60N이 있고 위로 20N이 있으면 지금 남은 값이 얼마냐? 뭐 부호까지 표현을 해주자면 마이너스 60과 플러스 20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힘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마이너스 40N만큼 밑으로 추락을 해야 되잖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지? 장력이 실이 널 잡아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실이 잡아주는 힘이 얼마다라고 설명이 되면 돼요, 지금? 40N이요? 라고 설명이 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실이 당기는 힘은 가에서는 40N.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가를 안 물어보고 나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이제 잠깐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자막을 잘못 읽었습니다. 가에서 40N 안 물어봤지만 한번 구해봤고요. 나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그림, 이런 상태인데 B 질량 4kg, A 질량 6kg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장력이라는 건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항상 양방향성을 생각을 하라고. 양방향성. 그리고
여기서도 부분의 가속도와 전체의 가속도는 뭐 하다? 같다. A의 가속도가 AB가 뭐 가속도 6m/s로 움직여야 된다고 이미 문제가 명확하게 또 디렉션을 줬기 때문에 이 6m/s의 가속도를 너도 똑같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야, 그럼 끝났지 뭐. 너는 질량이 몇 킬로그램? 질량 4kg인 주제, 질량 4kg인 놈이 가속도 6m/s 제곱으로 달리려면 R자 힘 얼마나 경험을 해야 돼? R자 힘 24N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물체 B가 경험한 R자 힘은 뭐밖에 없어? 실이 당기는 장력밖에 없잖아. 그죠? 실이 당기는 장력, 실이 B를 당기는 장력은 24N입니다. 너는 왜 A의 장력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왜 뜬금없이 갑자기 B를 구하고 난리니? 뭐를 사용할 거니까? 양방향성을 사용을 할 거니까. 야, A에 지금 꽂는 게 쉬워 보이냐? 아니면 B에 꽂는 게 쉬워 보이냐? 당연히 B에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B는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질량 4kg에 가속도 6m/s 제곱이라고. 그럼 곱하면 R자임 나오지. 장력 나오지. 24N 나오지? 근데 장력이 A에 작용하는, B에 작용하는 거나 A에 작용하는 거나 같아야 된다고. 양방향성 때문에.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장력, 이 값도 분명히 24N이 나올 거니까, 까오라고 나올 거니까, 따라서 마지막 보기는 틀렸네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3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늘 풀이 한 5문제는 충분히 본인이 또 집에서 영상 다 보고 나서도 한번 깨끗한 종이에 한 번 더 또 풀어보시는 걸로 좀 정리를,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은 오늘까지 한 주제를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개인 F는 MA, 운동방정식 주제라고 하는데, 운동방정식 그리고 자유물체도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전달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물론 이 정도 들었다고 해서 그 뒤쪽에 연습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을 리는 절대로 없거든요. 조금 더 그게 이제 확실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기에는 기간이 더 필요해요.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에 대한 방법 정도는 전달을 받으신 거니까 시험 기간 포함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조금만 견뎌주시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물리를 푸는 어떤 관점, 실력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풀어달라는 것만 좀 성실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